아이고 배야. 또 찾아온 통증에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을 삼킵니다. 내 나이 73세,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이렇게 서울 구석에 처박혀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이 작은 방에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좋겠다. 죽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외롭고 아프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배가 아프네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통증은 점점 심해져 이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73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통은 다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내 몸 안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위암이십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견된 일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생각한 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이곳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2달 전에 왔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바쁘셔서 이제야 왔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시계를 향해 있었죠. 30분을 앉아 있더니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나가고 나서 홀로 남겨진 내 방에서 오랜만에 신랑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소.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신랑의 눈빛에서 대답을 읽은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 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손자들도 데리고 와서 텃밭에서 놀게 하고 시골 공기를 마시게 했지요.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농사 지을 땅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집 안에 남겨진 신랑의 흔적들은 매일 밤 나를 울렸고 외로움은 나를 점점 갉아먹어 갔습니다. 그 즈음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효도하려는구나 싶었죠. 평생 농사일로 굳은 손으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도시로 가서 좋은 학교에 보내보세요. 그날부터 나와 신랑은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자고 매달 생활비를 쪼개서 민수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 대부분을 팔아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지요. 신랑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을 팔러 다녔고 나도 남의 집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나 민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 또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할 때 매 순간 우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을 빼서 아들에게 주면서도 나는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부모의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 와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구해준 건 그의 아파트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요. 게다가 아이들도 크고 이해하시죠? 누가 그 말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시골집을 팔아 서울에 온 돈으로 민수는 내게 이 작은 반지하 원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적어도 아들 가까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겠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민수네 집에 가면 며느리의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그녀에게 나는 그저 시어머니라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약속이 있어서요. 매번 내가 오면 그들은 나가야 할 약속이 생겼습니다. 민수의 아내 선영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공손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의무적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 번은 내가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민수네 집에 갔는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요즘 김치를 잘 안 먹어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손맛,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김치조차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네요.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불필요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의 아이들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반겨주었습니다. 특히 막내 승현이는 내가 오면 무릎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승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컴퓨터 게임과 학원에 빠져 할머니와 놀 시간이 없어요. 큰 아이 준우는 중학생이 되어 방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인가 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민수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아파.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있긴 했지만 이어진 말에 내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서 바빠요. 며칠만 참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며칠은 결국 몇 주가 되었고 나는 혼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날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참는 것밖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평생 참아온 것처럼 또 참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몸의 모든 세포가 불타는 듯한 느낌, 뼛속까지 시리게 아프고 먹는 것마저 고문이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골집을 팔아 얻은 돈은 반지하 방을 얻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이미 바닥이 났어요. 몇 번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보너스 받으면 드릴게요. 그 다음 달도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으나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아니면 돈이 아까우면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라고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미안하다고. 그 일 이후로 민수네 집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연락하면 그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간혹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으면 바빠요라는 한마디가 돌아올 뿐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외로운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이웃들이라도 있었는데 이곳 서울에서는 인사를 나눌 사람조차 없어요.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여보, 나도 곧 갈게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의사는 암이 더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가 됐다고요. 수술도 항암 치료도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묻자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벨만 울렸고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야기할 것이 있어. 시간 날 때 연락해 주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없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 저도 보고 싶은데 요즘 진짜 바빠서요.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그 다음 주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나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겨워졌고 매일 밤 통증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약을 먹고 나면 온몸이 무기력해져 하루 종일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 몸에 땀이 흘러 침대 시트가 다 젖었어요. 열이 심하게 나서 혼자서는 시트를 갈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그날은 젖은 침대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간혹 화장실에 가다가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비쩍 마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초점 없는 눈. 내가 정말 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시골에 살 때만 해도 동네에서 건강 할매로 불렸던 나였는데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암이 몸을 갉아먹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위했던 아들이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정말 내가 상상했던 노후의 모습이었을까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버려지다니. 젊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자식 위해 살지 말고 내 노후를 위해 살아야 해.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포기한 후로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가끔 찾아옵니다. 그녀는 내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어요. 내 몸을 씻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가끔은 시간이 날 때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에게 내 아들 이야기를 했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많아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는 분들. 호스피스 간호사는 민수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렸어요. 강제로라도 오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면 그건 그저 또 다른 상처일 뿐입니다. 어제는 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밀렸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했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보물을 잡겠다며 방 안을 둘러보더니 내게 남은 것이라곤 낡은 가구와 옷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더 화를 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지 않으면 방을 빼야 합니다. 아드님이 데려가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 해야 해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나에게 남은 곳은 없습니다. 시골집은 팔았고 모은 돈은 다 써버렸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이제는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밀렸는데 아드님한테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네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방 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필요가 없구나 싶었어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조금 있으면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구나. 월세가 밀려서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방조차 곧 잃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 요양원, 아니면 그냥 거리에서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만 이렇게 멈춰 있네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아들을 위해 달려온 길의 끝에 나는 왜 혼자 남겨진 걸까요?
문득 이전에 시골에서 이웃이었던 정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홀로 사셨지만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살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효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비밀은 내가 놓친 무언가에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자식만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해요.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전화기를 들어 민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구나.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낸 메시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왜 엄마를 이렇게 홀로 두었니? 왜 내 삶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내 전부였던 아들이니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오늘 밤도 나는 혼자 잠들 것입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내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온 것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합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는 이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끝내고 싶습니다. 어젯밤에는 꿈에 신랑이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마을 잔치에서 신랑이 웃으며 손을 내밀더군요. 오래 기다렸소. 내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정말 신랑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이런 꿈을 꾼다고 하더군요.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오늘 아침 모니터에 빨간 불이 깜빡이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올까요? 아니면 또 드는 약속이 생겨 못 온다고 할까요?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가슴 한구석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민수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걱정시키기 싫어서 나중엔 관심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를. 혹시라도 민수가 정말 이번 주말에 온다면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겠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남은 돈으로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만약 민수가 내 상태를 보고 놀라면 어떡하죠? 항암 치료,
이후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헬쑥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내 모습을 보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내 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오후 반지하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거의 매일 비가 내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맑은 하늘이 보이네요. 작은 화분에 피어있는 제라늄도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나 보입니다. 이 화분은 작년에 민수가 어버이날에 사다 준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서로 자주 연락하던 시절이었죠. 내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그건 민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내가 가기 전에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 실수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나 역시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쳤으니 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건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을 정리하며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해요. 첫 돌사진,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 시절에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잠은 오지만 다음 날 너무 몽롱해져서 가급적 참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걸요. 그 시간을 또렷한 정신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처마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퇴근하는 회사원들의 무거운 발걸음, 연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도 그런 평범한 일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창밖의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시골의 진달래가 피겠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텃밭에는 무엇이 심어졌을까요? 새 주인이 잘 가꾸고 있을까요? 시골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여전히 가을이면 주홍빛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까요? 가끔 그 집이 그립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내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돌아보면 내 인생은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소중한 아들을 낳고 키웠어요. 비록 마지막이 쓸쓸하게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행복과 의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녁 다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정말 이번 주말에 올 거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만약 민수가 정말 온다면 내가 쓰고 있는 이 노트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생각들, 후회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담긴 이 글을 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요. 창문 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오늘은 유독 밝게 빛나네요. 마치 신랑이 저 별이 되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갈게요. 음악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처럼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자신의 노후도 챙기세요.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도 내 모습처럼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당당하게 늙을 수 있고, 모든 자식이 부끄럽지 않게 효도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네요. 민수가 올까요? 아니면 또 실망만 안고 혼자 밤을 보내게 될까요? 어떻게 되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민수의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내 건강이 더 나빠질까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눈을 감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하면서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